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VVIP님을 위해 도슨트 투어를 할 최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실 때 춥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오늘 VVIP님을 위해 1대1 도슨트를 준비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래는 줄 서는 공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미술관은 빌렸어요. 혹시 이런 프라이빗 관람 처음이세요? 그러시구나. 원래 이번 전시는 사진 촬영이나 영상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방송사나 연예인분들이 오셔도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VVIP님을 위해서 통째로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시 눈치 보면서 혹은 떠밀려서 좀 보셨다면 오늘은 여유롭게 빌린 듯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셔도 되고요. 작품 보시다가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이번 전시는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이고요. 프랑스 국립미술관이 협력한 대규모 전시회예요. 혹시 프랑스 여행 가셨을 때 오랑주리나 오르세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프랑스 여행 필수 코스죠. 그만큼 그 작품들이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는 전시회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왔다 간 전시회이기도 해요. 특히 오랑주리 같은 경우는 오랑주리 컬렉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예요. 보통 유명한 해외 미술관들은 수만 점에서 수십만 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빌려줘도 리스크가 적지만 오랑주리는 전체 가지고 있는 작품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140여 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한국에 대여해줬다는 건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오랑주리와 오르세 안에서도 세잔과 르누아르라는 화가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전시회예요. 그래서 서 계신 오른편을 한번 고개 돌려보시면 세잔의 사진이 보일 거고요. 또 서 계신 왼편으로 고개 돌려보시면 르누아르의 사진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이렇게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은 1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쯤에 태어난 19세기의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세잔이 2살 형이었으나 친구처럼 지냈어요. 함께 같은 주제를 바라보며 다른 시선으로 그림을 담았죠. 가장 첫 번째 섹션에 세잔과 르누아르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세잔 작품부터 볼까요? 세잔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어때 보이세요? 아내를 사랑스럽게 그린 것 같나요? 맞아요. 광대 도드라짐이나 눈밑 꺼짐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세도 보면 증명사진을 찍는 것처럼 정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배경 장식도 그 어떤 기교 없이 담담하게 담아냈죠. 반면 르누아르가 그린 아들의 모습을 볼까요? 르누아르가 그린 막내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나 아기들이 너무 예쁘면 코스프레해서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광대들이 입는 실크 옷을 빌려서 아들에게 입혔어요. 아들은 이 옷을 입고 스타킹도 너무 간지러웠고요. 프릴도 따가웠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였던 르누아르가 너 이거 모델 버티고 잘 서 있으면 장난감이랑 물감을 사줄게 라고 어르고 달래서 8살의 아들을 모델로 세웠어요. 뒤에는 으리으리한 대리석의 배경 기둥 장식도 보여요. 이건 상상일까요? 실제일까요? 맞아요. 상상이에요. 왕실 초상화를 그린 벨라스케스나 고야 같은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배경도 왕실 귀족처럼 기둥 장식이 있었던 거죠. 프릴도 어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지 둘 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그렸지만 시선도 화풍도 너무 다르다는 걸 첫 번째 방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번 전시는 시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작가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이 둘은 벌써 그림도 다른 만큼 성격도 얼마나 다를지 좀 가늠이 되시죠? 한마디로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르누아르는 애견남, 세잔은 테토남이요. 그리고 MBTI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MBTI 딱 그 F 성향의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림을 그렸던 게 르누아르라면 이성적이고 구조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던 게 T, 세잔이었고요. 그리고 세잔은 I의 성향으로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화가였다면 르누아르는 E 성향처럼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교적인 화가였죠. 이렇게 이 둘의 성향 차이에서 비롯되는 화풍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르누아르의 풍경화부터 더 집중적으로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방에는 르누아르가 젊은 시절 그렸던 풍경화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영국 배나무라는 작품부터 같이 볼까요? 이 작품을 보면 작품 속에 세 사람이 숨어 있어요.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여기 1명, 2명, 3명.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아들의 초상화처럼 이들의 섬세한 묘사나 눈, 코, 입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르누아르가 이날 인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이날 작품에서 가장 그리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보시면 뭐가 먼저 느껴지세요? 맞아요. 나무의 빛 그리고 바람, 이날의 온도와 날씨를 그려내고 싶어 했어요. 왼쪽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회색빛 하늘 아래 생강이 흐르고 있죠. 구름이 잔뜩 낀 날씨 아래 무성한 초록 식물들이 빛나고 있어요. 이 그림은 파리 근처 생강 유역을 르누아르가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직접 보고 그렸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화가들은 직접 안료를 갈아서 물감을 사용했지만 튜브 물감이 발명되면서 휴대가 용이하게 야후에서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1860년대 말 젊은 르누아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작업실을 벗어나기로요. 자연을 직접 보고 붓질 3번으로 그린 그림이 작업실에서 이틀 동안 그린 그림보다 낫다라는 외증부댕의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 따랐던 거죠. 더불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값싼 가격의 화가들은 기차를 타고 파리를 벗어나 근교 그리고 옆에 유럽 나라까지 가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100년 초 선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알로에도 보이죠? 집약적인 붓터치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본 풍경일까요? 어느 나라처럼 느껴지세요? 모르시겠어요? 좀 어렵죠? 알제리라는 곳이에요. 1881년 2월 르누아르는 처음 알제리로 떠나요. 50년 전 그가 존경했던 외전 들라크로아가 매료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들라크로아는 인상주의 화가들, 특히 르누아르의 색채의 자유로움과 빛의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선배였어요. 그 존경하는 선배 화가를 따라 자연이 가진 놀라운 풍요로움을 발견하러 간 거죠. 르누아르의 관심은 이처럼 파리에서 보지 못한 낯선 식물들이었어요. 이 작품의 포인트는 또 그림자인데요. 푸른색의 그림자로 대비를 이루므로써 빛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883년 9월 르누아르는 영국의 저지섬과 건지스 섬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 작품은 바로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따라오실까요? 너무 예쁘죠? 르누아르가 본 영국 해협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행 중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면 찰칵 하고 사진을 찍듯이 그 당시 르누아르의 시선을 느껴볼 수 있어요. 바위와 하늘이 진동하듯 일렁입니다.
하늘도 바위도 물결처럼 전체가 율동감으로 가득한데요. 사진처럼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부서지는 그날의 빛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작품들이 당시에는 인기를 얻기 힘들었어요. 당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살롱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살롱전의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죠. 살롱전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성경 속의 이야기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면 교양 있는 주제가 아니라며 탈락시켰고요. 또 이렇게 사진처럼 붓터치 하나 없이 매끄럽게 그려진 그림에 사람들의 눈은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죠. 지금 이 그림들은 미완성인데 왜 자꾸 출품을 하냐면서 끊임없는 낙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탈락했던 르누아르와 친구들은 함께 힘을 모아 친구의 작업실에서 작게 전시회를 열게 돼요. 사진작가였던 나다르 친구의 작업실에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 전시회에서 지금으로 치면 제일 악플에 시달렸던 그림이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작품이요. 모네의 인상 해돋이예요. 이 작품을 보고 평론가가 진짜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인상밖에 없잖아. 인상. 이러면서 조롱처럼 시작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미술사죠. 인상파가 되었죠. 그때 그 모네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르누아르였고요. 그 옆에 세잔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상파 전시도 워낙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상파 전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예쁜 풍경의 그림들을 많이 주로 보셨을 텐데요. 이번 전시는 그 인상파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커다란 800년의 서양미술사 안에서 모네, 르누아르, 세잔을 인상파라고 묻기는 하지만 정작 세잔과 르누아르는 본인이 인상파에 속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인상파로 시작만 했지 나중에 가서는 인상파를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상파 안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불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르누아르와 세잔이 어떻게 그 인상파를 벗어나고 나만의 장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전시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VVIP님이 인상파 전시를 보셨다면 더 이 전시의 가치를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젊은 시절 르누아르의 풍경들을 봤고요. 그럼 세잔은 이때 당시 또 어떤 풍경을 그렸는지 다음 공간에서 같이 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조용히 보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작품부터 같이 볼게요. 세잔의 풍경 어떠신가요? 특히 미술이 낯선 분들이실수록 세잔의 그림 앞에 서면 색도 칙칙하고 그렇다고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세잔은 그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을 그려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풍경화 속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잔이 이런 말을 남겨요. 모든 자연도 원통과 원뿔과 구 이 세 가지로 환원된다. 즉 이 세 가지만으로 자연도 그려낼 수 있다라는 말이었죠. 어쩐지 그래서 다시 세잔의 작품을 보면요. 기하학적인 도형이 찾아지실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외형, 변화하는 겉모습보다는 뼈대를 그려내고 싶어 했던 거죠. 오른쪽에 있는 샤토누아르 공원에서 작품 보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나무의 기둥을 원 기둥처럼 바라보면서 최대한 단순화해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산은 큰 원뿔, 나무 기둥은 원통, 그리고 사과는 구처럼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찾는 데 몰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가 된다면 풍경 속의 모든 요소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불규칙한 자연 안에서도 규칙과 균형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자연 속에서는 규칙이라는 걸 찾기 어렵잖아요.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성을 띠기는 어렵죠. 세잔은 이 안에서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 붓터치를 조금 달리 했는데요. 여기 붓터치도 보시면 마치 기계로 그린 것처럼 규칙적인 기계적인 터치를 그어냄으로써 이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한 규칙성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을 기하학적인 도형의 정물처럼 바라봤기 때문에 세잔의 재밌는 점은 수정을 엄청 많이 해요. 나무를 왼쪽으로 옮겼다가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혹은 저택의 크기를 크게 그렸다가 작게 그렸다가 배치를 정물처럼 계속 바꾸는 거죠. 밑그림을 여러 번 고쳐서 그렸기 때문에 세잔의 그림 속에는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이쪽 작품 보시면 그 밑그림의 흔적들을 가까이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캔버스 앞에서 위치 하나를 두고 씨름을 하고는 했습니다. 오랜 실험 끝에 만들어진 화풍이어서요. 초기 때 작품 보시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느껴지실 거예요. (1870년대) 인상파 그룹과 함께할 때 그렸던 초기의 풍경화예요. 독보적인 세잔만의 구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림에 비해선 규칙성이나 기하학적인 도형 그리고 그 단단한 구조적인 느낌이 조금 덜 느껴지기는 합니다. 세잔은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름답다, 색이 예쁘다라는 르누아르의 풍경과는 달리 조금은 묵직하고 절제된 느낌을 느끼실 거고요. 이렇게 풍경화를 비교해봤으니 다음으로 이동해서 정물도 같이 볼게요. 안쪽으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기는 저희 전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방 중에 하나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안쪽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오늘은 아주 가까이에서 작품을 자세히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섹션은 전체적으로 르누아르가 그린 정물들이 모여있는 방이에요. 왼쪽의 작품부터 샅샅이 볼까요? 이 초록 꽃병은 르누아르가 직접 구매를 했고 꽃병 안에 꽃꽂이는 아내가 한 거예요. 이 작품의 포인트는 꽃도 꽃인데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뒤에 푸른 배경을 보면 특히 왼쪽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 푸른색이 균일하게 칠해져 있지 않고 하얗게 조금 밝은 빛이 그려져 있어요. 이 뒤에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은은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활용정점처럼 유광의 꽃병 위에 여기 탁 하고 반사광을 줌으로써 반짝임이 완성되었어요. 이 옆에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알린 샤리고가 직접 꽃꽂이를 한 집에 있는 꽃다발을 르누아르가 그린 모습입니다. 보송보송한 이끼 장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아내 알린 샤리고는 꽃꽂이를 얼마나 좋아했냐 하면 아내가 늘 꽃꽂이를 해놓으면 나는 그저 그걸 그리면 된다 라고 르누아르가 말했을 정도로 르누아르 부부의 감각이 함께 담겨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작품 보시면서 이거 좀 특이하다 하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아래로 시선을 쭉 내려보시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그림자의 색이에요. 그림자의 색이 검정색이 아닌 핑크색과 푸른 보랏빛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림자를 검정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르누아르는 빛을 쫓는 화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림자에도 빛이 닿으면 다양한 색을 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진한 검정색 대신 하얀 식탁보 위에 장미에 반사된 핑크색 그리고 보라색을 자리 잡아 화려하고 다채로워 보이는 그림으로 꾸며냈어요. 앞으로 르누아르 그림 보실 때 항상 그림자를 얼마나 독특한 색으로 처리했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옆에 있는 작품도 볼까요? VVIP님께서는 미술의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이건 약간 세잔 느낌 나는데?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보신 게 맞아요. 르누아르가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세잔과 르누아르는 생각보다 친했어요.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잔은 은둔형 외톨이의 성격이었지만 르누아르는 사교적이고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죠. 세잔은 파리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이었던 남프랑스로 내려가서 외톨이처럼 혼자 열심히 그림을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 르누아르가 그 세잔의 곁을 찾아가서 함께 여행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쩐지 배경을 보면 르누아르의 그림치고는 색이 많이 절제되어 있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세잔 같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는 르누아르의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식탁보예요. 같은 주제로 세자는 정말 단조롭게 식탁보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식탁보에 물결을 주더라도 이렇게 르누아르처럼 핑크빛과 연보라빛을 더해 그림자를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르누아르는 이 안에서도 행복과 즐거움,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딸기라는 작품 같이 볼까요? 이거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방울토마토로 많이 착각하세요. 근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촘촘하게 미니 딸기씨가 박혀있는, 그런데 이 작품은 딸기보다 뒤에 있는 도자기의 장식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르누아르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재봉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세탁을 하셨는데요. 그 사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가 바로 도자기 공장이었습니다. 그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 위에 장식을 그려놓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르누아르에게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가슴이 아프기도 한 특별한 추억이 있기도 한데요. 다행히 이 작품은 르누아르가 말년에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린 그림이에요. 르누아르는 어린 시절부터 도자기 장식에 탁월한 기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보시면 작은 집, 그리고 위에 레이스 무늬, 섬세한 산맥도 발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가로로 좀 길어서 독특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그린 시기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르누아르는 프랑스 남부로 내려가서 생활을 했어요. 카네라고도 부르는 르카네라 카뉴슈르메르 같은 지역에서 지냈고 1908년에는 아예 이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기도 했죠. 남부에 오면서 르누아르 그림 주제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인물화뿐만 아니라 정물화를 훨씬 더 많이 그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햇빛이 강하고 공기가 맑은 지역 환경이었기 때문에 과일이나 꽃 같은 일상적인 대상에서 예쁜 빛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의 작품도 볼까요? 이 옆은 기념일에나 주고받을 법한 풍성한 꽃다발이 보여요. 뒤에 자주빛 배경은 요즘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극장의 VIP석 의자예요. 등받이랑 방석 부분 같은 거 보면 극장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 위에 꽃다발이 놓여진 모습을 통해 곧 이 꽃다발을 갖게 될 그 여성이 이 장소와 얼마나 어울리는 VVIP 같은 여성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까이에서만 볼 수 있는 물감의 두께감, 정말 멋지죠? 우리가 이렇게 굳이 추운 날에도 직접 와서 작품을 보는 원화의 매력이기도 해요. 옆쪽에 있는 작품 보실까요? 튤립 다발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아, 마음에 드세요? 이 작품은 재밌는 건 우리 아까 처음 봤던 꽃병과 같은 꽃병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녹색의 꽃병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 액자 예쁘다는 칭찬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액자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세팅한 액자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 액자는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처로부터 함께 작품과 세팅이 되어서 오는 것들이고요. 심지어 개 중에는 르누아르 살아생전의 작품을 왕성히 판매했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부유층에게 판매하기 위해 세팅한 액자까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똑같은 액자가 하나도 없어요. 겹치지 않죠. 각 그림에 어울리는 액자를 맞춰준 거니까요. 이 액자도 하나의 작품으로 같이 보시면 100점짜리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액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 이 액자요? 저도 이 액자 멋있다고 생각해요. 안목이 좋으시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정물 중에서도 꽃을 많이 그렸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르누아르는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꽃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사람을 그리면 인체 비율도 맞춰줘야 하고 모델과 스몰 토크도 해야 되고 머리가 쉰다고 느끼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는데요. 꽃은 그저 말이 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색채에 관심이 많았던 르누아르가 실험하기에 너무나 좋은 대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이 작품들을 보면 진짜 쉬는 것 같다, 예쁘다, 힐링된다 라는 작가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세자는 정반대였어요. 나는 이 정물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 특히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망과 실험 정신을 비추는데요. 그래서 세잔의 정물을 보면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작품은 뒤쪽에서 같이 볼게요. 전시 어떠세요? 네, 세잔이 1877년에 그린 스푸그릿이 있는 정물이에요. 이 작품은 세잔이 인상파 그룹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렸던 작품이어서 세잔의 정물 중에서도 밝은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인상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도대체 인상파는 몇 명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명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오, 정확히 맞추셨어요. 적게는 한 8명 정도, 고정 멤버들도 있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끼리 많게는 30명까지도 있었어요. 학교 동아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인상파 그룹 안에서도 그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이끌어가는 대장 역할을 하는 꽈대 같은 존재가 있었겠죠. 그 꽈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피사로라는 화가예요. 들어보셨죠? 맞아요. 피사로의 작품도 그동안 제가 도슨트를 많이 하기도 하고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피사로는 세잔에게 직접 야외로 나가서 현장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 형이기도 해요. 세잔이 너무나 존경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물화의 왼쪽 끝을 보시면요. 이렇게 존경하는 피사로 형의 그림을 그대로 넣어서 오마주했어요. 뒤에 있는 모든 작품들도 다 피사로의 작품이죠. 마치 영화 감독들이 존경하는 영화 선배 감독의 장면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작년에 2025년 미술 중학교 교과서를 펼쳐봤는데요. 그 안에 이 작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려 교과서에 들어간 작품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잘 그렸냐, 대단하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모든 투시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원근법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초록색의 사과는 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뒤에 피사로형의 그림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그려놓고 다시 빨간색의 테이블은 저 왼쪽 위에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그렸죠. 나는 시점 잘 모르겠다 하실지라도 적어도 그림자는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점이 들어간 작품인데요. 이 다시점을 최초로 시도했던 게 바로 폴 세잔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좀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과와 그릇이 우르르 하고 아래로 쏟아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의 눈에도 약간은 어색해 보이는 이 작품 150년 전 사람들 눈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인정받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죽고 나서야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시대를 맞아요. 너무 일찍 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자취를 계속 올라가다 보니 그 다시점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세잔이었구나 라면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는 타이틀까지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201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렸던 작품 1위를 세잔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이요. 한 번쯤 보셨죠?
이 작품이 201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경매된 작품 1위를 차지하게 돼요. 얼마 정도 했을까요?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아, 더 비싸요. 무려 2,900억 원 정도의 이 작품이 경매가 됐어요. VVIP님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화가들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세잔의 작품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생겨나게 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품 볼까요? 꽃과 과일, 그리고 푸른 꽃병 속의 꽃, 두 개의 정물화 같지만 사실은 150년 전 세잔이 하나의 작품을 그렸던 걸 나중에 나쁜 컬렉터가 쪼개서 두 개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창조 경제를 만들어낸 거죠. 이 꽃병을 중심으로 퍼즐 맞추듯이 쫙 그림을 합쳐보세요. 하나의 작품이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으로 맞춰봤는데 이렇게 말이죠. 세잔이 150년 전 이 그림을 그렸을 땐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사후에 가격이 치솟자 작품을 쪼개서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은 게 이번 오랑주리 컬렉션은 폴 기욤이라는 컬렉터가 모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왼쪽의 작품을 남편 폴 기욤이 샀고 오른쪽의 작품을 그의 아내가 폴 기욤 죽고 나서 구매를 하게 돼요. 이 도미니크라는 아내는 남편의 작품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두 작품을 같이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같은 작품을 샀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화폐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듯이 그림도 컬렉터를 거치면서 각자의 방식에 따라 복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원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도미니크가 150년 전 세잔이 어떻게 그렸는지 그 민낯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고 싶다라고 해서 모든 복원을 벗겨내니까 사실은 상아색의 하나의 정물이었음을 밝혀주게 된 겁니다. 근데 눈썰미 좋으셔서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 왠지 위에도 그림이 더 있을 것 같고 아래쪽에도 더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최소 2개로 쪼개진 거지 한 4개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저도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일이기도 해요. 저희 전시장에 이런 작품이 또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가로로 긴 작품. 이 작품은 세잔의 친구였던 빅토르 쇼케가 우리 아파트 문 위에 방 문 위를 꾸미고 싶다라고 의뢰를 해서 세잔이 그려준 작품인데요. 나중에 나쁜 컬렉터가 또 이 작품을 3등분으로 쪼개서 판매를 했다고 해요. 왼쪽에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하나를 팔고요. 가운데에 세잔을 배라면서 하나를 판매하고요. 또 세잔의 누드화라면서 하나를 판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번에는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작품을 다 회수했어요. 그래서 3개의 작품을 캔버스 천까지 이어 붙여서 복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150년 전 그 세잔의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희끗하게 피자 절개선처럼 복원의 흔적이 남아있기는 해요. 매우 안타깝고 또 재밌기도 한 작품이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뭘 그렸냐를 집중해보면 어느덧 저희는 정물을 지나서 인물을 비교하는 방에 서 있어요.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같은 주제로 세잔과 르누아르의 다른 시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드화인데 피부의 결이나 관능미는 전혀 느껴볼 수 없어요. 세잔은 인체도 정물처럼 바라보며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관절을 덩어리지게 그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잔이 또 중요시했던 거 이야기 드렸죠. 균형감. 자연과 인간의 균형,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원근감을 없애고 마치 평면 위에 하나로 이루어지듯이 그림을 배치했어요. 좌우의 균형도 맞추기 위해 무게를
왼쪽과 오른쪽의 사람의 비율 비슷하게 맞춰놓기도 한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쭉 보시면요, 세잔이 같은 주제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는지 눈치채실 수 있어요. 이 작품 볼까요? 모두 다 제목이 목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잔이 목욕하는 사람들 주제로 몇 장 정도 그렸을 것 같으세요? 네, 엄청 많이인데 200여 점을 그렸어요.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목욕하는 사람들을 그릴 정도였어요. 자연과 인간이 한 화면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끝까지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 그림 속 인체는 풍경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실 거예요. 러시아 화가 말레비치는 세잔의 이런 방식을 보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세잔은 사람을 점점 더 단순하게 그리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세잔은 사람의 몸을 살과 뼈로 보기보다 그림 속의 면과 덩어리로 봤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해요. 왜 세잔의 그림은 덩어리처럼 보일까? 라는 게 잘못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의도대로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저기 뒤쪽에 있는 세잔의 작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같이 볼까요? 이 작품은 세잔이 인상파 친구들과 함께하던 시기에 그린 작품이에요. 자연스럽게 어떤 작품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생각이 안 나신다면 제목을 보세요. 풀밭 위에 점심 식사. 인상파 전시 많이 보셨다고 해서 아실 것 같았어요. 바로 마네가 그린 그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본인만의 버전으로 그려낸 거예요. 1863년 낙선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그 마네의 작품. 하지만 마네의 작품을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죠. 그림 자세히 보시면 제 손바닥만하게 일단 마네의 원래 그림과 다르게 굉장히 작게 그림을 그려내기도 했고요. 순간에 인상을 붙잡으려는 듯한 터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네에게서 영향을 받고 출발은 했지만 마네에게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던 세잔의 독자적인 방식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고요. 지금 이 작품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앞서가는 그림들을 인정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잔은 40대 때까지 또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40대 때부터 점점점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게 됐다면 세잔은 정반대로 아버지가 은행하셔서 금수저였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안 팔려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아버지의 용돈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버티는 삶을 살게 돼요. 둘의 경제적 그래프가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죠. 방금 제가 르누아르가 40대 때부터 경제적인 여유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결은 인물화였어요. 보시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같은 주제인데도 르누아르는 실제 여성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여자를 표현해요. 여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나랑 똑같이 그리는 추상화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곤란해요. 실제 모습보다 더 예쁘게 그려주는 화가를 원했던 거죠. 르누아르는 그걸 정말 잘했어요. 보시면 부드러운 피부의 결,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 더 풍만한 몸매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고서 왜 20, 30대 때는 성공을 하지 못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은 르누아르의 화풍에 익숙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롱전에서 원했던 그림들은 이렇게 신화 속의 여신들이었고 좋은 피부라고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도자기같이 하얗게 칠해진 피부에 익숙해져 있었죠. 왜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는 파란색이 칠해져 있냐, 붉은색이 들어가 있냐, 초록색이 들어가 있냐며 이거 그냥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중 같다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고요. 르누아르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예뻐서 좋아하시잖아요. 밝아서 좋아하시는데 당신의 그림은 너무 밝아서 사람들의 시신경을 해칠 수 있다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20, 30대를 버텨나갔어요. 아방가르드한 혁신적인 그림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기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눈은 인상파에 조금씩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또 마침 르누아르 본인의 취향 자체가 변하기도 했어요. 인상파 그룹과 함께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됐거든요. 아까 그 모네의 인상 해돋이처럼 이젤 들고 나가서 막 정신없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빠르게 쫓으면서 그리다 보니까 모든 형태는 계속 무너지게 됐던 거죠. 르누아르는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던 그 고전주의 화풍처럼 조금 더 단단한 형태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하게 됩니다. 르누아르가 크게 영감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부쉐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르누아르는 첫사랑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는 다시 고전주의 선배 화가들의 화풍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 보시고 다시 풍경 속 여인의 누드를 보면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형태는 고전미를 띠면서 단단하게 잡혀 있지만 피부의 결이라던가 배경의 색은 인상파의 화풍을 띠고 있습니다. 즉 딱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을 40대 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너무 예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누아르에게 초상화 주문을 많이 했고요. 특히 상류층 여성들이요. 초상화를 맡긴다면 르누아르와 세잔 중에 누구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그쵸.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급기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고 르누아르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피아노 치는 소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작품은 뒤쪽에서 같이 볼까요? 르누아르가 1892년에 그린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르누아르가 같은 작품을 총 6점을 그렸거든요. 그 6점 중에 제일 첫 번째 시작으로 그린 작품이 오늘 보시는 오랑주리 버전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에요. 릭상부르 미술관에서 르누아르에게 장식화 주문을 합니다. 르누아르는 그에 화답하기 위해 피아노라는 우아한 주제를 선택해요. 왜 피아노가 우아한 주제냐고요? 피아노는 상류층이 아닌 이상 아무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가정의 안정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주제 삼아서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최종적으로 당시 정부가 소장했던 작품은 오르세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오르세 버전 그림 기억나세요? 그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르세가 소장하고 있는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과 저 오랑주리 버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지금 오랑주리 버전은 전체적으로 쿨톤에 차갑고 더 과감한 색을 띠고 있다면 오르세가 소장한 최종 작품에서는 더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를 띠고 있고요. 피아노 위에 없던 꽃병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얼굴의 이목구비도 조금은 다르죠. 여러 점을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는 작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사실은 이 작품이 내년에 한국에 오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국에서 파리 가지 않으셔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저도 그때 또 같이 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VVIP 고객님만 내년에 다시 오시면 이 작품과 저 작품 저랑 같이 비교하시면서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 치는 소녀들도 볼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사이 좋은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있죠. 이 그림 속 이본과 크리스티는 화가 앙리르롤과 그의 아내 에스큐디의 딸들을 그린 거예요. 이 집은 예술가들이 늘 드나들었던 살롱이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술 속에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화기애애한 자매가 안정적인 가정 속에서 교양 있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VVIP님처럼 그림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그림 속에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뭘까요? 저기 뒤에 보이세요? 그림. 맞아요. 너무 똑똑하세요. 피아노 치고 있는 그 주변 뒤에 에드가 드가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이 장면만 봐도 이들이 그림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나는 드가라는 화가 많이 들어봤는데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드가는 주로 그렸던 주제 발레리나 그리고 말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발레리나와 말 그림이 보이면 드가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두 소녀의 초상이에요. 근데 이 그림 속의 여인 낯익지 않으세요? 우리 방금 전에 보고 저 피아노 치는 소녀와 같은 자매예요. 상상이 아닌 실제 자매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같은 그림 속에 똑같은 소녀가 등장하는 걸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르누아르 그림 속의 여인들을 보면 항상 어린 소녀들이 소꿉놀이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보실 수 있어요. 르누아르가 즐겨 그렸던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르누아르 그림 속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가족이었을까요? 친척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19세기 프랑스 여인들은 이렇게 생겼던 걸까요? 이건 르누아르의 추구미였어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작가도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고 영화 감독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르누아르는 여인을 그릴 때 특징을 이렇게 잡았어요. 항상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상처럼 중안부를 짧게 그리기도 하고요. 턱은 뾰족한데 볼은 통통한 동안상을 자주 그렸고요. 또 눈은 아몬드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는 게 르누아르 그림 속 여성의 특징이에요. 그러고 보니 모든 여인들 볼도 통통하고 볼터치도 되어 있고 입술이 도톰하게 그려진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르누아르가 그린 인물들을 보셨으니 이번에는 세잔이 그린 인물을 볼 차례입니다. 이제는 딱 작품만 보셔도 세잔이 그렸다는 거 잘 아시겠죠? 누구를 그린 걸까요? 오! 맞아요. 여기 제목 보신 거 아니에요? 제목에 정원에 있는 세잔 부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분명히 저희 아까 첫 번째 방에서도 세잔의 부인의 모습을 봤는데요. 또 세잔은 부인을 그렸어요. 반복적으로 아내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아내만 그릴까요? 사랑해서? 아니었어요.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차라리 그 이유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세잔은 모델을 구해다 놓고도 모델이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이지 말라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어요. 심지어는 친한 친구를 그려다 준다고 불러놓고도 친구가 움직인다며 내일 다시 부르고 다음 달에 다시 부르기까지 하고요. 괴팍한 성격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모든 걸 받아줄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고 아내의 표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쩐지 많이 해탈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은 화가 나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 지점도 르누아르 그림 속 모델과 다르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르누아르 그림 속 여성들은 대부분 미소를 띠고 있고 모자를 잡고 있다거나 상념에 잠겨 있다거나 피아노를 치고 있다거나 귓속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잔의 아내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계속 다시 똑같은 자세를 취해야 했기 때문이죠. 세잔은 아내에게 몇 년 뒤에도 똑같은 자세를 해달라며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남편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 세잔의 아내도 세잔과 사실 사이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 둘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잔이 그렇게 모델들에게 화를 냈던 이유는 그에게 중요한 건 예쁘게 배경을 칠해서 상류층에게 그림을 파는 일도 아니었고요. 또 모델을 예쁘게 그려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직 내 눈에 보여지는 진실, 그 나만의 새로운 시점으로 나만의 화풍을 찾는 데 더 큰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도 사이는 좋지 못했고 당시의 세잔은 너무 앞서간다는 이유로 그림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인상파 안에서 독보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상파 하면 어떤 컬러의 그림들이 떠오르세요? 그렇게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그림들, 빛을 쫓았던 색채들이 떠올리신다면 세잔은 그 안에서도 지금도요 거의 초록색의 색조 하나밖에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색면으로 덩어리를 만드는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세잔이 그린 인물화 그리고 또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던 르누아르의 인물도 왼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정원에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여성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르누아르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며 그림을 남겼던 뮤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뮤즈라고 하면 사랑에 빠진 여인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르누아르 집의 가정부였어요. 르누아르의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고요. 나중에 르누아르가 아플 때 병간호를 해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르누아르는 이 가브리엘의 모습을 몇 점이나 남겼냐 하면요. 무려 200여 점을 남겨요.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하죠. 세자는 그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그린 게 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점밖에 남기지 않았다면 반대로 르누아르는 하인의 모습만 200여 점을 남겼다라는 거. 세잔과 르누아르의 작품 개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인의 모습을 마치 파스텔이나 수채화로 그린 것처럼 너무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 보시고 이거 유화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수채화 같지? 하고 깜짝 놀라세요. 기름을 최대한 적게 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함으로써 가브리엘의 따뜻함을 표현하기도 했죠. 이 작품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쭉 이 인물들 중에 어떤 여성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그림이 제일 끌리시나요? 이거요? 안목이 있으시네요. 4개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도 해요. 장미꽃을 든 금발 여인. 아까 말씀드린 르누아르 그림 속 여성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아몬드의 눈, 도톰한 입술, 통통한 볼, 그리고 볼터치까지. 그녀는 누구일까요? 하인? 아니에요. 가족 중에 한 명인데요. 예습하고 오셔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에요. 르누아르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 하나, 장 르누아르와 결혼했던 데데라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왠지 모를 한국의 정서상 시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관능적으로 그려주는 건 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저번에 오신 어떤 VIP분은 저한테 불륜이 아니냐면서 관계를 의심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시선으로 그려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르누아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쁘게 그렸던 건 아닙니다. 지금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르누아르는 여성의 존재 자체를 찬사했고요. 그걸 그림으로 극대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 자꾸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의심의 눈빛을 보이셔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데데의 당시 실제 모습이에요. 짠! 데데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답죠. 이 그림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르누아르의 그림 속 여인들 실제 모습 보시면 조금은 달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르누아르는 여성을 본인의 눈에 마치 포토샵 하나 끼인 것처럼 사랑에 빠진 것처럼 훨씬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상류층들이 르누아르에게 나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는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녀들이 예뻐 보이는 비결이 있어요. 뒤에 꽃장식, 리본 장식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머리에 꽃을 한 송이 꼽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피아노 치는 소녀도 허리 뒤에 커다란 리본을 달고 있었고요. 모든 여자들은 꽃장식과 리본과 함께하고 있어요. 딱 요즘 또 유행하는 발레코어 감성이랄까요? 공주한 장식들이 많죠. 실제로 그녀들이 다 이렇게 다녔던 건 아닙니다. 머리에 꼭 꽂고 다니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르누아르 일종의 연출, 이상화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는 워낙 섬세한 남자였기 때문에 저쪽 편에 꽃이 피어 있으면 꽃을 따다가 여인의 모자 위에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출할 때 가장 쉬웠던 장치가 모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예쁜 작품들을 르누아르가 고통 중에 그렸다라는 거예요. 르누아르는 안타깝게도 피아노 치는 소녀를 그렸을 때쯤인 딱 50대가 되자마자 류마티즘 관절염에 함께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관절이 다 말려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고관절과 골반까지 다 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급기야 60대, 70대 때 그 말년은 휠체어 위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르누아르의 사진들도 확대해서 다시 보시면요. 대부분 주먹을 쥐고 있을 거예요. 주먹을 쥐고 싶어서 꽉 쥐었던 게 아니라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데 어떻게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르누아르의 하인이나 자녀들이 여기에 붓을 끼워 넣어주면요. 또 이게 붓이 흔들릴까봐 천으로 한 번 더 칭칭 감아요. 그 다음에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면서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도 그려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조금만 감기에 걸리고 아파도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병상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림을 그릴 수 있냐라는 질문에 르누아르는 이렇게 답해요. 이미 세상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다. 그래서 나라도 화가로서 즐거움을 줘야 한다. 그림은 언제나 예쁜 것이어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라는 화가로서의 철학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워낙에 감동적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기 본 작품들 중에 르누아르의 말년 그림을 집중해서 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시대순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 전시는 시대순의 전시가 아니다 보니 일일이 이렇게 명제표를 확인해 보시면서 계산하시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는 꿀팁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확 튀어지실 텐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만 해도 저기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르누아르 인물화가 보여요. 이 2개의 작품에 비해서 이쪽에 있는 3개의 작품 훨씬 더 두꺼운 붓을 쓴 것처럼 터치가 과감해지고요. 많은 색조를 쓴 것처럼 화려해지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게 인체 비례가 맞지 않아서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나 오렌지빛의 색조를 띠고 있기도 하죠.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그렸던 게 아니라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표현된 말년의 특징이에요. 앞으로 르누아르 그림을 보실 때 이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고통 속에서 피어낸 꽃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감동적인 그림들은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 뒤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컬렉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시 자주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새 컬렉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작품을 모은 폴 기욤의 모습입니다. 키스 반 동겐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초상 화가가 그려줬고요. 왜 르누아르랑 세잔이 안 그려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잔이 죽고 나서 활동했던 컬렉터예요. 그 다음 세대의 그림이기 때문에 인상파를 넘은 맞아요. 야수파의 특징을 띠는 조금 더 과감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리먼 컬렉션도 그렇고요. 컬렉터라고 하면 금융계의 큰 손일 것 같고 부자일 거란 생각도 하실 텐데요. 폴 기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폴 기욤을 우리들의 희망, 컬렉터들의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폴 기욤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전시를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본인의 안목에 따라 비교적 저렴했던 아프리카 소장품들을 모았던 컬렉터였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폴 기욤과 친하게 지내던 예술가 그리고 문학인들은 다 군대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따 뒤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폴 기욤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형이었어요. 군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행운의 포인트가 되었죠. 그 시장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틈을 타서 폴 기욤은 비교적 저렴하게 저평가되어 있던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 중간엔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럴 때일수록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둬야 된다. 특히 폴 세잔의 작품도 사두면 좋다라는 식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저점 매수랄까요? 폴 세잔은 너무 앞서간 화가였기 때문에 예술가 사이에선 유명했지만 미술 시장에서 가치가 고평가되지는 않았었거든요. 폴 기욤은 그렇게 친구의 조언 그리고 본인의 안목에 따라 당시 비교적 저렴했던 이제 막 시작하는 피카소의 작품 그리고 모딜리아니의 작품 폴 세잔의 작품을 점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갤러리도 확장해 가는 거죠. 참 운이 좋았던 게
이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비빌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메가 갤러리들은 일찍이 미국으로 떠났었고요. 작은 갤러리들은 다 파산을 해버려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 폴 큐움은 파리에서 저명한 컬렉터이자 갤러리스트로 남게 됩니다. 부를 거두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도 보면 부의 상징인 푸른색의 정장을 입고 있어요. 당시 푸른색의 정장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급 소재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의 배지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입니다. 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줬던 이유는 폴 큐움이 단순히 혼자만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작품을 수집한 것들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위해 후원도 많이 했다는 증거죠. 국가에서 주는 가장 최고 권위의 예술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저희 아까 전 처음에 봤던 폴 세잔 아내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 피아노 치는 소녀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좋은 작품을 많이 모았던 폴 큐움이 갑작스럽게 40대에 요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아내였던 도미니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좋았을 것 같다고요? 이게 우리 집이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도미니크는 이걸 혼자 누리지 않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그 재혼을 한 두 번째 상대는 장발터라는 유명한 건축가이자 컬렉터였는데요. 그렇게 남편과도 함께 작품을 많이 수집하다가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VVIP님이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그때도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이 재산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단순히 가십이 아닌 프랑스의 국가문화유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발터 역시 재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도미니크의 오빠가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가 떠들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요.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도미니크와 긴 면담을 갖고요. 긴 면담 끝에 도미니크는 이 모든 작품을 오랑주리에 넘겨주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즉 이 작품들은 단순히 오랑주리가 예쁘고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모았다기보다는 폴 큐움으로부터 도미니크 그리고 장발터를 거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음모론과 여러 스캔들 속에 함께 모았던 재미있는 작품들이고요. 또 이 작품이 한국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가장 귀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비행기 4대를 거쳐서 타고 온 작품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세잔방, 르누아르방 왔다 갔다 했다면 이 하이라이트 공간에서는 한 벽면 안에서 세잔과 르누아르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두 편에서 세잔의 작품부터 함께 볼까요? 지프로 감싸져 있는 도자기 화병이 보이시죠? 세잔 정물화의 시그니처입니다. 과일들은 앞으로 우르르 쏟아질 것처럼 배치가 되고요. 테이블은 역시 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안정감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세잔 특유의 색이에요. 빛과 색이 그 주변 공간을 마치 비네트 처리한 것처럼 어둡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왼편은 르누아르가 그린 복숭아예요. 바르주몽 성에서 친구 집에 머물면서 그렸던 작품이죠. 하얀 테이블보 그리고 하얀 그릇, 그 안에 복숭아는 분홍빛으로 그리고 빨간빛으로까지 익어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뒤에 배경인데요. 뒤쪽 배경, 벽지처럼 보이지만 또 자연처럼 느껴지도록 처리를 했어요. 르누아르는 이렇게 색의 대비로 형태를 발견했고요. 색채를 곧 형태처럼 인식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른편의 세잔을 다시 보시면 구조로 사물을 세우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방금은 정물을 비교하면서 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인물을 비교하면서 볼까요? 왼쪽은 르누아르의 작품이에요. 놀이 중인 클로드 르누아르라고 적혀있죠. 놀라운 점은 아들이에요. 르누아르에겐 딸이 없었어요. 아들 3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딸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리본 장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19세기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딸처럼 꾸며주는 게 유행이기도 했고요. 배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핑크빛의 색채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는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반면 세잔이 그린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돌덩이 하나가 놓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 돌덩이 같다는 게 욕이 아닌 거죠. 최대한 색을 절제하고 배경도 절제했어요. 얼굴에 집중 포인트를 모두 줌으로써 단단하게 잡힌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이에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피카소예요. 세잔과 르누아르 전시회인데 왜 갑자기 피카소? 19세기 현대미술의 장을 열어준 게 세잔과 르누아르였다면 다음 세대에 이걸 이어받았던 화가가 피카소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피카소는 세잔은 나의 유일한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잔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선물처럼 피카소의 작품 2개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왼편에는 르누아르 작품과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동안 VVIP님이 보셨던 피카소의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르누아르가 인상파의 화풍대로 그림을 그리다가 르브르에서 본 선배 화가들의 영향을 받고 고전주의로 회귀를 했던 것처럼 피카소도 고전주의로의 회귀를 할 때 르누아르의 그림을 참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피카소의 화풍과는 조금 다릅니다. 르누아르가 그렸던 여성들처럼 훨씬 더 부피감 있고 질량감 있는 여성을 표현했죠. 피카소는 르누아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직접 르누아르 작품을 7점이나 사서 소장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2작품은 르누아르 누드화에 관련된 작품일 정도로 그의 누드를 사랑했어요. 이 옆에 있는 누워있는 여인의 누드, 가브리엘인데요. 이름 아까 외워두셨죠? 네, 그 하인이요. 그래서 이 작품 보시고 또 의심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 워낙 가브리엘을 많이 그리기도 해서 르누아르의 아내가 질투를 했다고도 해요. 드디어 마지막 작품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작품 너무너무 유명해요. 교과서를 넘어 지폐에 실렸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과와 비스켓이라는 작품인데요. 무려 세잔이 프랑스 화폐에 실렸던 화가라는 거 아셨나요? 지금은 다 유로로 통합이 되었지만 프랑스가 프랑을 썼을 시절만 해도요. 100프랑 속에 앞면엔 세잔의 얼굴 그리고 뒷면엔 이 사과 비스켓 그림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VVIP님께 이 생생함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사라진 그 화폐를 직접 구해왔어요. 이게 실제로 썼던 화폐예요. 앞면에는 그 세잔의 강인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짠! 이렇게 사과 비스켓 작품이 들어가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작품 속에서도 세잔이 추구했던 내 눈에 보여지는 진실, 그 새로운 시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눈은 카메라처럼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깜빡깜빡할 때마다 다른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아래에서 본 모습을 균형 있게 그림에 담은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드라마틱하게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나는 세잔의 다시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피카소의 대정물이고요. 와인은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렸고 테이블은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책상의 다리는 앞에서 본 모습과 좌측에서 본 모습을 함께 합쳐서 그렸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평면적인 스티커를 떼다가 여기저기 균형감 있게 구성에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카소의 화풍은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입체파, 큐비즘이라고 불리는 이 화풍이 모두 세잔에게 영향을 받았던 거죠. 세잔이 가장 먼저 그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던 화가였어요. 어쩌면 피카소의 화풍도 세잔이 없었다면 탄생시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VVIP님은 어떤 화가가 더 취향에 맞으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르누아르가 한 아주 멋진 말을 전해드릴게요. 고통은 모두 지나간다. 아름다움만 남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오늘 VVIP님도 여기 오시기까지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셨겠지만 지난해 힘든 일 다 잊으시고 아름다움만 남으시길 바랍니다. 제 해설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VVIP님을 1대1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만나요. 안녕.